저게 이런 경기장이 만들어질 때 항상 돈의 문제잖아요. 거기에 무슨 아레나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걸로 사실은 엄청난 돈을 벌어요. 손흥민 연봉 안 주고 이것이었구만. 레알 마드리드부터 시작해서 한번 단계적으로 보면은 무슨 차이가 저는 보이냐면은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유럽의 유명한 축구 구단의 경기장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에서 몇 가지 되게 재미난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엘 클라시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하고 바르셀로나의 두 경기장을 비교하는 게 있고요. 김민재의 경기장, 이강인의 경기장, 손흥민의 경기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레알 마드리드와 FC 바르셀로나죠. 이게 지금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되게 오래된 경기장이네요. 에스타디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라는 69년간 선수, 감독, 회장을 활동한 레전드 선수 산티아고 베르나우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건축가는 처음에는 1947년도에 만들었어요. 마누엘 무뇨스 모나스테리오라는 분이 건축가가 해주셨는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한참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85,000명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축구장에 가면은 이 몰입도가 되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잠실 주 경기장을 가서 보면은 축구장이 가운데 있고요. 주변에 육상 트랙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관객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장하고 이 관람객 사이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유럽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의 느낌이 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상암동 구장을 가면은 조금 더 몰입감 있게 축구를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지금 보면은 영상 자료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한 70년 정도 된 건물이니까 일단 지붕을 다 걷어냈네요. 그다음에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가 들어가는데 이제 저게 새롭게 추가되는 상업시설이겠죠. 용적률이 늘어나서 거기서 쇼핑을 하거나 이런 상업시설을 넣어서 결국에는 이 공사비를 뽑아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공사비가 일단 엄청나게 들을 거 아닙니까? 몇십억 혹은 몇백억이 들어갈 텐데 그 공사비를 우리가 충당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저런 상업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를 줘서 그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이런 스테디움이나 아레나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VIP 룸들이에요. 우리가 SK 문학구장인가요? 거기가 그게 잘 돼 있는데 이런 박스로 돼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한 15명씩 들어가 가지고 파티 같은 거 맥주 마시고 이러면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그런 스카이 박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용도에서 그 위에 레스토랑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가까이서 몰입해서 경기 보는 것보다는 그냥 그 먼 스카이 박스에서 뭐랄까요, 사교 활동하면서 멀찌감치 경기를 보는 그 분위기를 즐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VIP 룸들이 한 100개 정도는 만듭니다. 그 100개를 만들면 하나를 어떻게 분양을 하냐 하면은 그 하나당 1억에서 많게는 3억, 5억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누가 들어가느냐? 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형 로펌 회사들이나 아니면 기업들, 여러 가지 돈 많은 기업들이 자기의 VIP 손님들을 초대하는 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업시설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카이박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저 지붕을 드러내고서 쟤를 만들면서 스카이박스를 많이 확보하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지붕을 개폐식으로 만들었어요. 이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실제로 돈 버는 데인 거죠. 여기가 바깥쪽으로 도심을 보고 안쪽으로 경기를 보면서 즐기는 그런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있고, 주변에 돌아가면서 LED로 딱 스크린이 있네요. 아하, 이야, 이게 뭐냐 하면은 잔디가 한 층만 있으면 이게 손상이 되니까 저걸 트랙으로 나눠 가지고 보통 여기서 인공 조명과 이걸 통해서 잔디를 키우는 거예요. 물도 주고 하면서 LED 조명을 통해서 잔디를 키우고, 이런 그 잔디를 가꾸는 걸 해놓고 경기할 때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엑스포 용도로도 쓸 수가 있고, 공연장으로도 쓰겠죠. 농구장으로 한쪽을 쓰고 한쪽은 테니스장으로도 쓰고, NFL 같은 풋볼도 할 수 있고. 야, 이거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겠는데. 지금 보시는 저 시설은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 현재 구장에는 없는 걸 거 아닙니까? 저런 잔디 트랙으로 되어 있는 것들. 그 얘기는 저 한 30m 이상의 깊이를 이 경기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얘를 파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기에 기계가 들어가서 파일을 받고 땅을 파내고 저런 공사를 다 하고, 쉽게 말해서 기존의 건물 밑에다가 지하철 하나 뚫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 가면은 밑에가 액세스 플로어라고 그래가지고 밑에 몇십 센치 떠 있잖아요. 그 위에 붕 떠 있고 그 밑에 전선 같은 거 지나가고 하는 공간을 두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맨 땅에 잔디 키워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음은 FC 바르셀로나 경기장이네요. 마드리드에 약간 좀 딸리는데, 그 레알 마드리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회장이 대단한 그 스페인에 성공한
디벨로퍼입니다. 건축 디벨로퍼이기 때문에 아마 자기네 비즈니스용으로라도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선순환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걸 기획했을 수 있다고 봐요. FC 바르셀로나는 스포티파이 캠프노우, 새로운 땅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프란체스코 미찬스 미로가 1957년도에 했고요. 리모델링을 니켄세케이가 했네요. 일본 건축가죠. 2026년에 완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10만 5천석 예정. 현재 9만 9천석으로 유럽 최대. 세계 1등이 인도의 크리켓 경기장인 나렌드라 모디 스타디움이 13만 2천석이네요. 역시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답네요. 아, 북한이 2등이야? 능라도? 와, 거기서 뭐 해? 무슨 거기 국제대회도 안 열리잖아, 거기. 니켄세케이는 아시죠? 그 일본 회사잖아요. 일본에서 제일 큰 시공사인데 설계팀도 있고, 제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스튜디오 동료 친구가 니켄세케이에 일하는 친구였는데 회사에서 유학을 보내주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왔어요. 와, 여기 경기장 느낌 좋네요. 지붕이 없어서 안 좋긴 하지만 덕분에 하늘이 많이 보이네, 이 경기장은. 현재 상황은. 그리고 스타디움도 다시 다 만들고. 와, 장난 아닌데요. 1층, 2층 스타디움 석 빼놓고 다시 다 만드는 건데, 거의? 와, 지붕은 태양광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 3만 제곱미터의 태양광 패널로 덮인대요. 좋네요. 안쪽에 이렇게 밴드처럼 벽이 생기는데 거기에 LED가 다 들어가겠나요? 근데 이거는 지붕 개폐식이 아닌가 봐요. 그건 좀 아쉽네요.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짓는데 거기에 왜 지붕 개폐식으로 해서 다른 그런 실내 여러 가지 이벤트를 수용할 수 있는 걸 안 만들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공사비가 좀 들더라도 그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헛소리인 것 같아요. 민주적, 뭐 그런 식으로 실내 공간 만들면 다 반민주적인가? 이제 이건 이제 사업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었는데 축구 경기장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야외 공연에만 쓰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뭐 여기가 날씨가 지중해 기후니까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온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어떤 음향을 필요로 하는 실내 콘서트나 이런 걸로 못 쓰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그런 실내 공연장을 위한 아레나 건물을 딴 데다 또 지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게 반환경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를 다목적으로 365일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인면은 되게 멋있다. 아까 그거보다 이 인면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스포티파이 캠프노우. 바르셀로나 특유의 레드 앤 블루로 다 파사드와 인테리어를 다 했네요. 되게 멋있네. 사실은 외관으로 따지면은 저는 FC 바르셀로나 건물이 더 세련돼 보이는 것 같아요. 괜히 뭐 쓸데없이 막 비틀고 하는 저런 마드리드 건물보다는. 그런데 이 건축 기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프로젝트이고 그리고 되게 투자 대비 사업성이 나오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가 되게 잘 되는 곳이 그 LA에 가면 스테이플 센터라고 있어요. 제가 레이커스 경기를 거기서 몇 번 보면서 느꼈는데 한 3박 4일 있는 동안에 쭉 그 플랜을 보니까 레이커스 경기 혹은 LA 클리퍼스 경기가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거 끝나면 공연장으로도 쓰이고 끊임없이 쓰여요. 거의 1년 365일이 거의 풀로 가동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건축을 했고 그거를 많이 쓸수록 사실은 더 친환경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운영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레알 마드리드가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홈구장입니다. 이거는 되게 건축계에서 좀 유명한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워낙에 유명한 헤르저건 드미롱이라는 유명한 건축가이기도 했고 지난번에 중국 편 베이징 할 때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을 한 사람이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사람 이 건축가의 다른 경기장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첼시라든지 뭐 이런 경기장이 제가 알기로는 바이에른 뮌헨은 BMW의 도시라고 알고 있어요. 바깥쪽에 그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건축자재 그거가 돼서 색깔이 바뀌어요. 저는 이 스타디움은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봤거든요. 차 타고 가면서. 근데 약간 느낌이 뭐 그 사막에 도마뱀이 아니지 사막에 방울뱀이 하나 이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여기 근데 알리안스 아레나라고 돼 있잖아요. 저게 이런 경기장이 만들어질 때 항상 돈의 문제잖아요. 실제로 경기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무슨 아레나라고 이름을 붙이는 그 뭐라고 그럴까 네이밍 하면서 내는 광고가 있어요. IP 그걸로 사실은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러면 그걸로 어쨌든 바이럴해서 회자되는 광고가 있는 거니까 사실 이 건물은 건축적으로 그렇게 되게 특별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2005년 개장이잖아요.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 경기장 보고서. 그렇죠. 딱 그거가 떠오르시죠.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에 그 메인 스타디움을 헤르조그가 했고 건너편에 있는 수영장을
그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는 인면이 되게 특징이었잖아요. 사실 그거를 그냥 스테디움에다가 적용시킨 사례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이 아이디어를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2005년도에 개장을 했고 그 수영장은 2008년도에 개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먼저 만들어진 걸 수 있겠네요. 사실은 이 재료가 당시에 그 건축계에서 되게 새로운 재료로 떠오르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건데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경기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다른 경기장들은 상업시설들이 옆에 많이 붙어 있었잖아요. 레알 마드리드가 그게 제일 잘 돼 있었는데 우리나라 상암 경기장도 사실 옆에 뭐 극장도 있고 마트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 경기장이 유지 관리비를 벌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나오겠죠. 여기는 뭐 워낙 인기가 많은 축구팀이니까. 근데 뭐 상업성 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악의 케이스가 그거잖아요. 상암 경기장과 대비되는 게 고양시 체육관 스테디움이거든요. 거기가 인구 100만 명의 도시니까 체육관이 있어야 된다고 빡빡 우겨가지고 지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거기가 그 적자가 한 10억 이상 난다고 들었어요. 그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돈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앞서 봤던 두 그 엘 클라시코의 경기장에 비해서 미넨 경기장은 그냥 평범한 스테디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심에 위치하고 그게 그 건물의 외관이 어떻게 보면은 흉물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거를 다른 뭐 시설들로 오피스나 아니면 상업시설로 한 켜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그것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게 훨씬 좋지 않겠나. 제가 예전에 공모전에 냈던 그 부산 오페라 하우스라고 있어요. 그 오페라 하우스의 기본 컨셉도 그거였거든요. 오페라 하우스만 있으면은 사실은 쓸 일이 거의 없고 가는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오페라 누가 그렇게 많이 봅니까?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그 시설 주변부로 호텔과 쇼핑이나 오피스를 한 켜를 더 만들어가지고 그런 시너지 효과를 가져서 사업성을 갖게끔 하자. 이제 그게 주요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이 되는 게 낫다고 봐요. 자동차만 타고서 가는 거가 대표적으로 이제 안 좋은 케이스들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스테디움이 그렇죠. 미국에 가면은 그 풋볼 스테디움들이 도시 외곽에 있어요, 보통. 그러면 주변에 그 풋볼 스테디움보다 더 크게 주차장들이 쫙 있거든요. 그럼 주차장들이 있으면은 그 미국의 문화가 하나 있어요.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동차를 먼저 파킹해놓고 파킹장에서 바베큐를 해요. 근데 그 문화가 왜 생겼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경기 시간이 뭐 오후 4시다 이러면은 그 경기하기 직전에 주차를 하면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먼 데다 세우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한 3시간 먼저 가서 앞쪽에다 주차를 하고 3시간 바베큐하고 술 먹고 거기서 이제 파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경기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전에 자동차 앞에서 바베큐 하는 게 미국의 어떤 문화로 자리를 잡힌 거예요. 그 얘기는 그만한 공간이 캠핑 공간처럼 또 확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거기까지 차를 끌고 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또 엄청난 에너지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 같은 거가 이제 가운데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뻔하죠. 그 부동산이 엄청나니까. 그래서 그런 경기장이 도심에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가능하냐 하면은 100년도 더 된 스포츠 팀인 경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레알 마드리드도 되게 오래된 팀이고 FC 바르셀로나도 오래된 팀이고 대표적인 게 보스턴 레드삭스죠. 이 보스턴 레드삭스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오래된 팀이잖아요. 100년도 더 된. 그러니까 보스턴 한 복판에 있어요. 거기를 이제 옮겨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말들이 많았는데 계속 유지를 하길 잘한 거죠. 하면은 그 주변에 뭐 스포츠 펍 같은 것들이 쫙 있고 사람들이 걸어가서 경기 보고 나와서 술 마시고 가고 이런 것들이 도시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되거든요. 아마 이 미넨 경기장은 새로 지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강인의 홈구장을 한번 볼까요? 파리 생제르맹. 그렇지. 우리가 스페인 리그나 독일 분데스리가에 비해서 프랑스 리그가 좀 떨어지긴 하죠. 프랑스 혁명 이전 왕실이 사용하던 공원의 자리에 지어진 구장이랍니다. 직역하면 왕자의 공원이라는 뜻이래요. 파르크 데 프랑스. 건축은 1897년도 3,000석의 경기장에서 1972년 건축가 로저 테일리 베르트와 함께 현재 크기로 짓고 개장. 47,000명. 카타르 자본과 함께 6만 명으로 늘릴 계획. 이거 약간 우리나라의 잠실 메인 스타디움하고 비슷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아까 레알 마드리드부터 시작해서 한번 단계적으로 보면은 무슨 차이가 저는 보이냐면은 우리가 만드는 공간의 사이즈도 중요하지만은 그거와 더불어서 이게 얼마만큼 실내화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도 사실은 이 공간의 캐릭터가 달라지는데 실내화가 많이 될수록 사실은 공사비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돈이 많은 프로젝트라는 얘기예요. 아까 10만 명이 들어가는 걸 실내화한 레알 마드리드가 있고 지금 이거는 6만 명 들어가는 게 야외 공간으로 지붕이 뻥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만 딱 봐도 두 구단의 어떤 전 세계 축구계에서의 차지하는 비중이 거기서 딱 드러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첫 번째 엑스포가 1851년도에 그 런던에서 열린 엑스포였고 그때 만들어진 게 수정궁이라고 했죠. 근데 그 수정궁이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정도의 규모의 실내 공간을 성당이 아닌 공간으로 2년 만에 지은 거가 어마어마한 임팩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내 공간이었기 때문에 대단한 거고 그걸 사용자가 일반 시민 소비자들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10만 명의 사람들이 실내 공간을 그 정도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그 축구 구단이 얼마나 대단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손흥민의 홍구장,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입니다. 영국 구장 중 세 번째로 큰 규모인 6만 2천 명, 지역 복합개발 프로젝트의 일환. 이게 최근에 완공을 했죠. 파필러스가 2019년도에 완성을 한 되게 경기장 스타디움 같은 거 많이 짓는 그런 회사예요. 파필러스는. 영국 잡지 디 애슬레틱 선정 잉글랜드 구단 스타디움 중 1위. 네 가지 평가 기준은 경기장 행성의 경험, 좌석과 편의시설 등 두 번째가 경기장의 분위기, 응원은 뭐 알만하죠. 교통 및 위치, 경기장의 아름다움. 이걸 봤을 때 1위래요. 이게 높은 티켓 값과 교통 체증 빼고는 완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장 후 리그 첫 경기의 첫 골이 손흥민 선수였대요. 와, 이 몰입감 장난 아니겠네요. 이게 각도가 35도로 돼 있대요. 쫙 이렇게 스타디움 시에서로. 근데 저 정도 되면은 진짜 꼭대기층에서 보면은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진짜. 너무 무서워. 위로 갈수록 티켓 가격이 싸지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플릿센터에서 셀틱스 경기를 보는데 돈 없어가지고 제일 싼 거를 샀더니 정말 제일 꼭대기층인 거야. 3,000톤짜리 경기장 이 바닥이 이렇게 수평 이동해서 봐. 와, 이렇게 온 다음에 옆으로 딱 붙나 보죠. 25분이면 된대. 유압식으로 돼서. 여기서 한번 보고 싶은데, 진짜.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제일 멋있는 것 같은데 경기장을. 흥미롭네요. 여기 보면은 경기장이 노스는 되게 이 폭이 좁고 사우스 쪽이 더 길어요. 이쪽이 노스가 그러니까 역광으로 햇빛 바라보면서 땡볕에 응원하라는 얘기구나. 홈구장은 좀 더 그늘진 곳에서 넓게 보고 17,000석의 사우스 스탠드가 국내 최대 규모의 단층 스탠드 이게 쫙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또 포인트네요. 보통 일반적으로 1층, 2층, 3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 한 층 올라갈 때마다 너무 이렇게 연속성이 없어지니까 우리는 하나다라는 느낌이 없는데 이거를 하나로 연결되게끔 쫙 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띤 응원을 하는 U2의 사운드 엔지니어와 협력하여 경기장의 음향을 최적화하고 잔향 시간을 미세 조정하여 관중의 함성을 증폭시키고 분위기를 더욱 향상시킨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이 스테디움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음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전에 그 그리스 시대 때 원형 경기장 같은 극장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도 무대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관객 저 뒷자리까지 전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마이크 시설도 없었고 스피커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생각했던 방법은 관객석 중간중간에 의자 밑에다가 항아리를 묻어놨대요. 그거랑 똑같은 거 우리가 스마트폰이 있을 때 스피커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딱 끼워 넣잖아요. 그러면 그 울림통 때문에 소리가 훨씬 더 증폭돼 가지고 괜찮은 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가다가 관객석 밑에 있는 그 항아리에서 이렇게 울려 가지고 다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훨씬 더 잔향 시간도 좀 생기면서 그 공간감이 풍성해지는 거죠. 세계 최초의 경기장 내 소규모 양조장이 있어. 스탠드에서 피치까지의 거리가 4.9m, 6.9m 정도 된대요. 와 진짜 가깝다. 그 얘기는 선수들이 거의 부닥치면 다치는 거 아니야? 엄청나게 빨리 뛰어오다가. 근데 외관은 진짜 별로인 것 같은데. 런던에서 소외된 지역인 북런던 17지역에 매년 200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대. 585개의 새 주택과 180개의 객실을 갖춘 호텔, 지역 커뮤니티 건강센터, 토트넘 엑스피리언스 스퍼스 박물관 및 클럽 상점, 익스트림 스포츠 시설 슈퍼마켓. 손흥민 연봉 안 주고 이거 지었구만. 이게 외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그런 상업성들을 많이 생각해서 호텔도 집어넣고 상업시설과 뭐 500몇십 채의 주택 뭐 그런 것들 등등 뭔가 복합적으로 프로젝트를 좀 보려고 했던 그런 노력이 보입니다. 미학적으로는 뭐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가 이런 스포츠 경기장이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경기장의 모습도 제일 중요한데 플레이어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왜냐하면은 제가 그 LA 스테이플 센터에 가서 경기를 보는데 레이커스에는 르브론 제임스하고 뭐 이런 AD 뭐 이런 선수들이 있잖아. 일단 선수 소개부터가 완전히 그냥 헐리우드 쇼더라고요. 막
뭐 터지고 막 영상 나오고 막 음악과 음향이 완전 연출이 기가 막혀. 그런 거에 의해서 공간이 결정이 나서 역시 공간을 완성하는 건 사람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뭐 여기 있는 경기장들은 다 열성 팬들이니까 그 중에서도 아마 엘 클래시코 하는 경기장에 직접 가서 보면은 아마 대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축구는 옛날부터 좀 보긴 했지만은 열성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몇 개 보고서 그 베컴이라는 다큐멘터리하고 루이스 피구 얘기 나오는 거였어요. 그 FC 바르셀로나에 있다가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 그 레알 마드리드가 회장 선거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얘기들과 그분이 그 마드리드 갈라티코 만든 그 사람이잖아요. 그 디벨로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와 섞여 있는 것들을 보면서 유럽 축구가 진짜 뭐랄까 정치적인 어떤 선거도 엮여 있고 그러면서도 경제적인 것들도 엮여 있고 구단주 회장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 것도 되게 특별했고 거의 무슨 전당대회를 보는 것 같은 당대표 뽑듯이 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 사람에 의해서 구단이 가는 비전도 다르고 근데 그것도 되게 재미난 것 같아요. 네, 저는 정말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선수 같은 분들 그 외에도 제가 이름을 다 모르지만 뭐 황희찬 선수도 있고 엄청나게 지금 유럽 리그에서 뛰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분들 정말 리스펙트 하는 게 대단한 국위선양인 것 같아요. 이렇게 국민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주는 일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이슈들만 갖고 오면 맨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하는데 그거를 잠시 잊을 수 있게 하는 게 그렇게 세계 무대에서 뛰는 그런 축구 선수들을 보면서 같이 응원하고 누구나 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를 응원하니까 황희찬 선수도 응원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국민을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건축가로서 좀 이렇게 해외에서 뛰면서 그런 응원도 받으면서 하고 싶네요. 네, 그러면 오늘 그 유럽의 축구장에 대해서 한번 저도 구경해 봤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